입지와 관련된 이론을 공부할 건데, 자, 일단은 우리 교재는 8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가 어떤 교재냐면 가슴에 끼고 다니는 교재 있죠? 그거 8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예, 거기서부터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일단 문제를 간단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상권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25페이지에 거기 그 대표 유형입니다. 자, 상권이라는 거는 여기가 어떤 상점이 있다고 치자. 뭐가 있다고요? 점포가 있다면, 점포가 있다면요. 자, 이렇게 요걸 상권 해줄게요. 뭐라고요? 상권은요,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을 얘기합니다.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이걸요, 상권 해줍니다. 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서도 와요, 안 와요? 그죠? 이거 상권이 넓다 해줍니다. 근데 편의점은요, 동네 사람만 오죠? 이걸요, 상권이 좁다 해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상권은요,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 자,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규모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점은 조그맣고, 백화점 같은 건 클 수 있죠. 2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밑줄 쳐볼게요.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했죠? 그거에다 백화점 써놓으세요. 백화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백화점을 아침 저녁으로 다니나요? 아니 허구한 날 다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구매 빈도가 낮다 해줍니다. 이럴수록 우리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니까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크다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크다. 그 다음에 상권 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 공간 독점 접근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공간 독점 접근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시장 침투 접근법. 순서에 따라 시장 침투 접근법. 그 다음에요, 분산시장 접근법이 있을 겁니다. 분산시장 접근법. 자, 얘는 상권을 정해보는 방식입니다. 상권을 정해보는 방식인데, 공간 독점법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롯데리아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롯데리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롯데리아 가맹점을 여기다 딱 차렸는데, 본사하고 차렸는데 어느 날 이것들이 또 여기다 롯데리아를 또 입점시켰다. 그러면 얘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들 계약할 때 아예 이 정도 범위에서는 다른 롯데리아 입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죠? 그럼 요게 이제 상권이 되는 겁니다. 요게 되셨죠?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그리고 시장 침투법은요, 이거는 자, 홈플러스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홈플러스. 이거는 이따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든가 허프의 모형 있죠?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 어느 A라는 지구가 있는데, 아파트 지구가 있는데, 요건 홈플러스라는 얘기죠? 요거는 이마트가 있다. 그러면 이따가 하겠지만, 이따가 얘들이 이쪽으로 할 확률이 정해집니다. 뭘 정한다고요? 확률. 그러면 예로 10만 명이라면 60%가 한다는 얘기죠? 6만 명이 가는 거 아닙니까? 6만 명에다가 곱하기 1인당 어떤 예상 매출액 있죠? 요걸 곱하게 되면 매출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그 상권을 정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시장 침투 접근법 해줍니다. 그리고 분산시장 접근법은요, 벤틀리 승용차 생각하시면 돼요. 벤틀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벤틀리. 아주 고급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상위 계층 우리나라 0.01%만 살 수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 한 4, 5억 정도 된다고 치자. 이때 상위 계층 몇 프로라고요? 0.01%만 살 수 있다고 치자. 그럼 요게 상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산시켜서 얘들만 상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얘네들은요, 고급자가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고급자가 나와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상권 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 공간 독점 접근법, 시장 침투 접근법, 분산시장 접근법이 있는데, 일단 고급자가 나와서 안 나왔어요? 고급 가구점 있죠? 일반 가구가 아니라 고급 가구점과 같은 전문 품종의 경우에는요, 분산시장 접근법이 유용하다는 얘기죠? 맞는 거고. 요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컨버스는요, 이따 하겠지만, 경쟁하는 두 도시의 각각 입지에 있는 소매시설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소매 중력 법칙을요, 아니면 모형을 수정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서는요, 결정론적인 접근보다는요, 이쪽으로 갈 확률이 있죠?
저쪽으로 갈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던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내용은 잠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이제 가벼운 건 아니네요. 이런 게. 자, 지금부터 이제 자, 먼저 우리 순서에 따라서 공업지와 관련된 입지 이론을 정리해 볼게요. 공업지. 자, 우리 이제 베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버라는 사람이 공장은 어디 입지하는 게 좋냐 했더니 생산비가 가장 적게 된 지점이죠. 생산비가 가장 적게 된 지점을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 이제 생산비를 우리 교재는 87페이지 정도 있을 겁니다. 자, 생산비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맨 먼저 수송비, 그 다음에요. 자, 노동비, 마지막으로요. 집적 경제다. 같이 붙어 있을 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고려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중에서 이 사람은요.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시했다. 얘를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시하면서 이거 위주로 정리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송비는요. 맨 먼저 원료도 공장까지 날려야 되죠. 원료도 공장까지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완성된 제품도 시장까지 날려야 돼, 안 날려야 돼요? 날려야 되죠. 그래서 완성된 제품도 날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 두 가지의 수송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두 가지 수송비 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이 있죠. 최소가 되는 지점을 가장 먼저 찾아내라.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찾아낸 다음에 부수적으로 노동비도 따지고 집적 경제도 따져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된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볼게요. 시멘트 공장이 있다고 시작. 자, 시멘트 공장은 원료는 한 100톤 들어갑니다. 원료는 얼마 들어간다고요? 100톤. 그러니까 산에서 석회석과 점토하고 규석 있죠? 여기 함유되어 있는 흙을 캐서 트럭으로 끌고 어디를? 공장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공장에서 석회석과 점토하고 규석만 남겨놓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500도씨 정도의 뜨거운 불에다 굽습니다. 그런 다음에 짧게 부수죠. 부순 다음 밀가루처럼 여기다 석고집어 넣고 밀가루처럼 부숴놓은 거 있죠. 이걸 시멘트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을 거쳐서 이거저거 다 빠져나가죠. 완성된 제품이 10톤밖에 안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거는 원료가 나는 곳이고 요거는요 시장 쪽이라고 치자. 그러면 만약 시멘트 공장이 이쯤에 있다. 그러면 100톤을 여기까지 날려야 되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시멘트 공장은 요쯤에 있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시멘트 공장은 여기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00톤을 10톤을 만들었죠. 한 대로 날리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요 중량 감소 산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량 뭐라고요? 감소 산업이다. 이렇게. 이번엔 맥주 공장 생각할게요. 맥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해봐야 10톤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원료는요 물이라든가 공기 이런 거 빼곤 뺀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원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이따 국지 원료로 하는데 이런 원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같은 경우는 원료를 해봐야 이 메가라고 해서 그 보리를 껍데기 안 벗긴 게 있잖아요. 요거를 물에다 한 6일 정도 불려놓은 거를 메가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호프라는 뽕나포화 식물 요게 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공장을 거치게 되면 일단 무거운 물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맥주병, 맥주 박스 같은 거 무지하게 무겁죠? 그러니까 제품 한 100톤 된다고 치자. 그러면 자 맥주 공장은 여기 있으면 10톤을 100톤으로 만들어 놔려면 돈 많이 들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맥주 공장은요 여기다가 차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톤을 날렸죠? 100톤으로 만들어 그냥 바로 파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맥주 같은 경우는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이걸요 중량 증가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곳 있죠? 이걸 찾아낸 다음에 부수적으로 노동비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시장 쪽이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지점이 F라는 지점인데, 요게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렇게 따져봤을 때 비용이 가장 적게 든 지점입니다. 뭐라고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든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보면 다 똑같다고 치자. 근데 요게 벗어나면, 추가적인 수송비는 더 들어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장 적게 드는데 이게 나가게 되면 더 들어가죠. 추가적인 수송비와 동일한 지점을 쭉 연결한 겁니다. 추가적인 수송비와 동일한 지점을 연결했죠. 이거 벗어나면 또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등비용선 이렇게 읽을게요. 무슨 비용선이라고요? 등비용선이다. 등이라는 게 같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수송비가 동일하죠.
이게 벗어나면 추가적인 수송비가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장을 F라는 L 지점으로 옮긴다면, 여기로 딱 옮기게 되면 수송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여기가 가장 적게 든다고 했죠? 근데 옮기게 되면 수송비는 증가할 겁니다. 수송비는 증가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옮기게 되면 노동비는 절감된다고 치자. 노동비는 어떻다고요? 절감이 된대요. 근데 수송비의 증가보다 노동비 절감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된다면 이게 쉬운 얘기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송비는 5억이 증가하는데 노동비는 10억이 절감된다. 그럼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가면 자동차 공장이 현대만 있을래나요? 자동차 관련된 모든 공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들끼리 몰려 있어야 일단 원료도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설도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거 옆 공장에 팔 수 있죠. 정보도 다 교환하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에 따라 따져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곳 있죠. 요것이 최적의 입지다 했던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50번 보겠습니다. 50번. 자, 다음은 공업 입지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집적 지향형 산업은, 자, 요거는요, 요건 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외국에서, 중국에서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공장을 볼게요. 그러면 인천항에다가 이제 물건을 수입해서 한번 내렸죠? 그러면 공장은 이쯤에 있고 시장은 이쯤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한번 내렸죠? 그럼 트럭이나 기차 한번 실어야 돼, 안 실어야 돼요? 실어놓고 날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내렸다 딱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면 또 공장에서 한번 또 내려야 되죠? 완성된 제품도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시장까지 날라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공장 같은 경우는요, 아예 인천항에다가 이제 공장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내렸죠?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 실었죠? 한 방에 날라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걸요,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해 줍니다.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있죠? 여기에 그 공장을 차리는 게 유리한 걸 뭐라고요?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다. 한번 읽어볼게요. 1번에 집적 지향형 산업은요, 원료산지에서 시장에 이르는 중간에 수송수단이 바뀌는 적한 지점에 입지할 경우에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집적 지향형이 아니라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라는 겁니다. 자, 이거 쓰기 힘들다 그러면 그 해설에 있을 겁니다. 해설에, 자, 해설에 있나요? 거기 있네요. 자, 2번 볼게요. 자, 배보의 최소 비용이로는요, 운송비와 그 다음에 노동비를 고려한 비용 최소화의 관점에서 최적의 공장 입지를 구하는 모형이죠.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배보는 산업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주장하는 요인으로 집정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얘는요,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했던 겁니다. 뭘 중요시했다고요?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중량 감소 산업 밑줄 쳐볼게요. 요거는 무조건 시멘트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시멘트. 얘는 어디 입지하는 게 좋아요? 시장 지향형이 아니라 원료 지향형 입지가. 그 다음에 중량 증가 산업은요, 맥주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맥주 공장 우리 근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는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원료 지향형이 아니라 시장 지향형 입지입니다. 그 다음에 원료의 무게와 부피에 비하여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큰 경우 있죠? 요거 밑줄 친 다음에 요걸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맥주. 자, 맥주 같은 경우는 원료보다 제품이 무게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니까 맥주는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시장 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원료 지향형 입지가 아니라 시장 지향형 입지가 유리합니다. 오른쪽 볼게요. 53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보편 원료는요, 요거는 물이라든가 공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주로 사용하는 공장인데, 이런 것들은요, 시장 쪽에 있는 게 좋죠? 왜냐하면 물이나 공기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향형 입지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원료의 수송비가 제품의 수송비보다 크다. 그러니까 원료가 다 무겁다는 얘기죠? 원료가 다 무거운 거는, 자, 시멘트 공장 생각하시면 돼요. 뭘 생각하라고요? 시멘트. 얘는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원료 산지 근처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량 증가 산업은, 중량 증가 산업은 뭐 생각하시면 돼요? 맥주 생각하시면 되죠? 얘는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시장 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시장 지향형 입지. 소비자 지향형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장 지향형이 뭐라고요? 소비자 지향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볼게요. 자, 기술의 연관성이 높고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나오면 다 집적 지향형 입지입니다. 같이 몰려있을 때 유리하다는 얘기죠. 집적 지향형 입지다 해줍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한 지점에 입지할 경우에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입지할 때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입니다. 중간 1번을 답하면 돼요. 아시겠죠? 소비자 지향형이 시장 지향형 이렇게 해줘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이 정도 마시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다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입지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상업입지이론입니다. 상업입지이론. 자, 상업입지이론은요, 맨 먼저 레일리의 이론. 요거는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레일리하고 허프하고. 자, 크리스탈러 이론은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교재에는요, 78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78페이지죠? 거기 있을 겁니다. 자, 레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78페이지. 레일리는요, 두 도시들 간의 상권의 경계를 한번 정해본 건데, 이건 A 도시가 있고, 얘는 뭐라 할까요? B 도시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B 도시가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 사람은요, 중력 모형이라고 해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있죠? 뉴턴의 중력 모형을 가지고 한번 따져봤는데, 이 사이에 또 다른 도시가 또 있다고 치자. 이렇게. 이때 C라는 도시가 있죠? 이때 A가 얘를 당기는 힘이 있죠? A 도시가 이 조그만 마을 사람들을 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힘은요, 뉴턴의 중력 모형에 따라서 이 도시의 크기에는 필요합니다. 뭐에는 필요한다고요? 도시의 크기에는 필요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면 당기는 힘이 커져요, 작아져요?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다시 할게요. 얘를 당기는 힘은요, 도시의 크기에는 필요합니다. 인구에는 필요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해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당기는 힘은요,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양쪽이 똑같은 지점을 찾아냈는데 요걸요 분기점 해줍니다. 뭐라고요? 분기점. 이렇게 해서 분기점으로부터 이제 상권이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지면서 여기 있는 사람 다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뉴턴의 중력 모형을 가지고 상권의 경계를 정했다 해갖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논문 같지만 사실은요 허점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논리대로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만약 큰 철로가 딱 있다거나 강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를 수 있죠. 뺑뺑 도는 이 저쪽으로 가는 게 빠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장애 요인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뭘 무시했다고요? 자연적인 장애 요인 같은 거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사람이 고소득층 계층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조그만 도시 가봐야 명품 있어 없어요? 없죠. 좋은 물건 사려면 큰 도시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 이것들은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허프의 모델입니다.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해줍니다. 뭐라고요? 확률적 상권 모형.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한다. 이거는 별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는 1950년대 이때 나온 이론인데, 그때는 자동차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아예 대도시로 그냥 자동차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부터 대도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시 내에서 점포들 간의 상권을 정한다는 얘기죠.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 내에서 홈플러스도 있고 이마트도 있어 없어요? 얘들은 구비학은 물도 비슷하죠. 얘들끼리 상권을 정해보자. 이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논리라면 여기 있는 사람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몇 명은. 그죠? 그러니까 확률 모형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확률 모형. 이쪽으로 할 확률, 저쪽으로 할 확률 있죠? 이렇게 정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학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요건데, 이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요, 이 거리 마찰 계수다. 거리 마찰 계수라는 걸 가지고 수정 보완한 이론이 허프의 모델입니다. 자, 얘는요, 여기 어떤 A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치자. 여기가 이제 A라는 뭐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때 이제 근처에 홈플러스도 있고, 얘는 뭐가 있어요? 이마트가 있는데, 논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게 홈플러스고, 얘는 뭐라고요? 이마트가 있다는 얘기죠? 요때, 얘가 얘를 땅 이름 있죠?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거 똑같이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을 유인력 해줍니다. 문력이라고요? 유인력이라 하는데 얘는 이 매장의 크기에는 필요합니다. 매장의 뭐라고요? 왜 크면 얘도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에는 자, 레일리는 무조건 거리 제곱이죠? 이 사람은요, 거리 마찰 교사 3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세제곱해야 돼요. 이거 거리입니다, 거리. 이게 뭐라고요? 거리. 여기까지 거리. 마찰 교사 3이다. 그러면 몇 제곱 하라고요? 세제곱. 4면 얼마라고요? 4제곱.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 두 놈을 여기다 반영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수정 보완한 이론. 요게 바로 허프의 모델입니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뭔 탈러라고요?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중심지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자, 중심지라는 것은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곳, 이런 걸요, 중심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 어떤 상점이 입점하고 있는 장소 있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상권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있어요? 자, 고객들이 존재하는 권역 있죠? 범위, 권역, 이걸 얘기합니다. 상권의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면서, 고차 중심지, 얘는요, 중차 중심지, 얘는요, 저차 중심지, 이렇게 하향적으로 구분하면서, 고차 중심지는요, 백화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생각하라고요? 백화점.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는 뭐 편의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의점. 중차는요, 얘는 우리 동네에 자, 엠마트라고 있는데, 뭐라고요? 엠마트, 어중간한 마트 있죠? 자, 홈플러스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편의점도 아니고 어중간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요? 엠마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자, 이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중심지가 입점하려면, 다시 말하면 점포가 입점하려면, 예를 들어서 남양주 지역에다가 현대백화점을 입점시키려고 한다 치자.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망하지 않고 버티려면 반경 한 10km 내인 사람 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죠? 그리고 고객수로는요, 그 한 달에 한 5만 명 정도는 와줘야 버틸 수가 있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 10km라면 요 주변에 이제, 여기 그 마석이라든가 아니면요,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그 평내 있죠? 여기다 이제 홈플러스, 여기다 현대백화점 차렸을 때, 그리고 저기 오다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다 보면, 금곡 있죠? 금곡이라든가 이렇게 마석 정도까지는 와준 다음에 버틸 수는 있다는 얘기죠? 이거 되겠나요? 한 달에. 근데 막상 입점하게 되면, 저기 그 춘천에서도 온답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춘천에서도 올 거가 가평, 춘천, 그 다음에 여기 네, 양평 있잖아요. 여기서 온답니다. 그 때로는요, 저희 그 구리에서도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경한 어디 갔어요? 반경한 30km 내인 사람도 올 것 같답니다. 그리고 고객수는 한 달에 한 8만 명을 와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럼 입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뭐 가난한 윤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 10km 5만 명 요거를요 최소 요구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요구치라고요? 어떤 점포가 자,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상권의 범위라든가 고객수 이걸요 최소 요구치. 요걸 뭐라고 하냐면 재화의 도달거리 이렇게 합니다. 이 중심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적 범위라든가 고객수 있죠? 뭐라고요? 이거를 재화의 도달거리. 당연히 도달거리가 뭐보다 커야 돼요? 최소 집보다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집점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55번 보겠습니다. 자, 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고객 밀도는 낮아도 인구 밀도가 높으면 좋은 상권을 형성한다. 요거는 고객 밀도하고 인구 밀도를 바꿔놓으세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낮아도 고객 밀도가 높으면 좋은 상권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어떤 이제 달동네라고 있다고 치자. 무슨 동네라고요?
달동네가 있는데 사람들이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빠글빠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10만 명 된다고 자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10만 명이다. 여기다가 자 그 현대백화점 차렸다고 치자. 현대백화점 좀 고급 물건을 많이 취급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현대백화점 차렸다고 해서 장사가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거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객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구는 밀도는 높은데 뭐가 없어요? 고객이 거의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좋은 상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똑같은 크기인데 여기는 압구정동입니다. 무슨 구정이라고요? 압구정. 요거 틀렸네요. 이거.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압구정. 압구정동 있잖아요. 그죠? 압구정동인데 인구는 2만밖에 안 된다고 치자. 몇 마리라고요? 2만. 그럼 인구는 얼마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아무래도 요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저거요? 얘는 몇 명 안 되는데 얘는요 빠글빠글하겠죠? 요 고객 밀도가 높다 해준다. 밀도라는 게 뭐냐면 빽빽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고객들이 빽빽히 차 있죠? 이게 훨씬 더 좋은 상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쉬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낮아도 뭐라고요? 고객 밀도가 높아야 좋은 상권이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번에 볼게요. 상권의 범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유동적이죠? 여기 홈플러스 여기다 차렸는데 얼마 안 있다 여기다가 롯데백화점 누가 차렸으면 상권이 변하죠? 계속 변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상권마다 매매 관습이라든가 소비 관습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백화점 상권이라든가 편의점 상권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쟁자의 출현은 아까 롯데백화점이 딱 출현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요 상권을 차단하는 중요한 장애물이죠. 상권이 딱 끊기네요. 자, 취급 상품의 판매액에 따라 1차, 2차, 3차 상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게 있다 하시면 돼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52번. 크리스탈화의 중심지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중심지라는 것은 각종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우지가 상권입니다. 상권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어떤 장소라든가 중심 지역 있죠? 이거 맞는 편입니다. 맞아요? 2번 볼게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요. 자, 생각해 볼게요. 도달 범위는 자, 이게 도달 범위 아닙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소비자가 있어 없어요? 있다가 여기서 딱 끊기죠? 그러니까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뭐라고요? 하나도 없어진 전까지 여기까지를요 재화의 도달거리 하는 겁니다. 이거 기출문제 나왔는데 좀 어렵게 물어봤습니다. 자, 니은번 틀렸는데 재화의 도달 범위는요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이 아니라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 이걸요 재화의 도달거리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최소 요구치나 최소 요구 범위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어쨌거나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소 요구 범위도 똑같은 겁니다. 판매자가 정상 이윤이라는 게 뭐예요? 먹고 살 만큼의 이윤이죠? 이거 이상 이윤을 얻어야 그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먹고만 사는 대화인데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정상 이윤 정도만 얻을 만큼의 소비자가 포함되는 경계 지역 있죠? 요것도 맞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은만 틀리고 다 맞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58번 보겠습니다. 자, 상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크리스탈화의 중심지론에 따르면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재화의 도달거리하고 최소 요구치 바꿔놓으세요. 바꿔놓으시면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죠? 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볼게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면 X, Y 두 도시 사이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자, 저건데 자, 요거는 X 도시, 요거는요 Y 도시인데 요 중간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이렇게 볼게요. 소비자에 대하여 자, 먼저 자, 소비자의 두 도시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요 두 도시까지 얘가이를 당기려면요 도시의 인구에는 비례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에는요 반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에는요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이 비례한다가 아니라 반비례합니다. 이거 틀렸네요. 자, 허프의 확률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요. 자,
자, 일단 조금 이따 하겠지만 확률을 정하려면 일단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점포수 알고 있어야 돼요. 점포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점포수 알고 있어야 되고 점포의 면적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리 있죠? 거리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확률이 정해집니다. 이따 할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허프의 확률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요, 일단 경쟁 점포의 수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점포와의 거리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점포의 면적 있죠? 요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따 하겠지만 만약 여기 롯데마트가 또 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만약 점포가 3개라면요 3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허프는요 상권 분석에서 확률론적인 접근보다는요 결정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 반대로 해줘야 돼요. 확률론적과 결정론적 바꿔놓으세요. 바꿔놓을 수 있나요? 자, 바꾸는 거 말씀드려요? 자,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접근보다는 어떻다고요?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죠? 그러니까 레일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결정론적인 접근이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쪽으로 갈 확률, 이쪽으로 확률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확률 모형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밑줄 아까하고 똑같은 거. 그러면 백화점 하라고 했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자, 상권의 규모가 커요, 작아요? 큽니다. 그래서 이 5번도 틀린 겁니다. 자, 60번 보겠습니다. 자, 상권의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로는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해 준다. 이거는 크리스탈라의 이론이 아니라 이 피터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피터의 공간 분배의 원리입니다. 공간 어떻다고요? 분배의 원리에 따라서 뭐 집재성 점포 같은 경우는요, 동종 업종끼리 막 몰려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피터의 뭐라고요? 공간 균배의 균배입니다. 균배의 원리. 요걸 얘기합니다. 크리스탈라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피터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공간 균배의 원리입니다. 2번 볼게요. 자, 컨버스라는 사람은 자, A에서 B 도시까지 거리가 주어지는 경우 있죠? 여기까지 거리가 주어진다면 요 거리나 요걸 구하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온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요,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까지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자, 중력모형은 이런 걸 다 중력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력모형은 중심지의 형성 과정 밑줄 주세요. 밑줄 쳤죠? 그러면 중심지의 형성 과정은요, 크리스탈라가 얘기한 겁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크리스탈라는요, 중심지가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얘기죠. 이게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레일리라든가 허프 같은 경우는 얘들끼리 서로 상호 작용했죠.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이죠. 요걸 중시했던 겁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이렇게 해서 상권이 정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중심지의 상호 작용 이런 거를 중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 맞는 겁니다. 4번 해볼게요. 자, CST 기법은요, 요거는 이 홈플러스가 있다고 치자. 홈플러스가 있으면, 여기 딱 있으면, 지도책을 딱 펼쳐놓은 다음에, 왔다 간 사람들, 주소를, 점을 찍어볼 수 있죠? 이렇게 딱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찍어본 다음에, 요거는요, 1차 상권이다. 요거는요, 2차 상권이다. 이렇게 정하면서, 판매 촉진 전략 수립이라든가 상권 같은 거 정해볼 수 있죠? 이렇게 한 걸요, CST 기법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소비자 분포도 기법이라는데, 얘는요,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돼야 한대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볼게요.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얘들이 이쪽으로 갈 확률이 60%다. 이게 바로 시장 점유율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점유율이 요거죠? 60%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정해볼 수 있는 겁니다. 간편하게.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한 장 넘겨볼게요. 자, 62번 보겠습니다. 62번. 자, 입지 및 상권 이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로는 중심지 계층 간의 포섭 원리를 나타내는데 중심지는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와 저차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표현입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요,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했죠. 아까 저 얘기했죠. 예. 자, 그러니까 두 도시 간의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4번째 볼게요. 레일리의 소매 중력 법칙에 따르면 상권의 규모가 클수록, 자, 얘가 있고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면 얘를 당기는 힘 있죠? 자, 요 당기는 힘은요, 이 도시의 크기가 클수록 당기는 힘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자꾸 멀어지면 돼야한데요? 멀어지면 약해지고, 가까울수록 유인력이 커지는 거죠? 가까울수록 당기는 힘이 커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레일리의 소매 중력 법칙에 따르면 상권의 규모가 클수록 거리는 멀어질수록이 아니라 가까울수록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자, 4번에 상권 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 아까 백화점, 슈퍼, 아까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시장 침투법 있죠? 이거 아까 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얘는 홈플러스, 얘는 이마트 있죠? 이렇게 해서 얘가 60%다. 이게 상권 아닙니까? 얘들의 상권이 60%이죠?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시장 침투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맞는 겁니다. 자, 인구 밀도는 낮아도 고객 밀도가 높으면 조상권이 되죠? 그러니까 압구정동에다가 뭐 차리라고요? 홈플러스 차린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64번 볼게요.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하여 분류되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집심성 점포는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하다. 이거는요, 집재성 점포입니다. 가구점이라든가 옷가게 같은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걸요, 집재성 점포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선매품점은요,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자, 무조건 문제에서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벤틀리 같은 거 사려고 서울에 강남까지도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전문품점이다 해줍니다. 전문품점. 자, 그러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뭘로 하라고요? 전문품점 기억나셔야 됩니다. 3번의 편의품점은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하다. 이거는요, 국부적 집중적 점포입니다. 그 해설에 있으니까 무슨 점포라고요? 국부적 집중적 점포. 자, 그래서 우리 농기구상 같은 경우는 농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죠. 이런 걸요, 국부적 집중적 점포라는 겁니다. 관련 산업이 입지한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4번에 산재성 점포는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하는데 이거 분산 입지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편의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맞네요. 전문품점은요,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이거는요, 선매품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자, 이거 골라서 구입하는 물건 있죠? 이걸 판매하는 상점을요, 선매품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매품점.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보시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산 문제가 해마다 꼭 물어봅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 물어보니까 풀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67번 보겠습니다. 67번. 자,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는 5km 떨어져 있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서 C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요? 5km.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그 B도시로부터는 10km 떨어져 있답니다. 여기는 몇 킬로미터라고요? 10km.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A도시 인구는 5만 명, B도시 인구는 10만 명. A도시는 이게 더 커야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더 커야 되겠네요. A도시는 몇만 명이라고요? 5만 명. 5만 명. B도시는요? 10만 명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C도시 인구는 3만 명이랍니다. 여기는 몇만 명이 거주한다고요? 3만 명이 거주한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갈 유인되는 인구 규모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자, 요거 문제 나오면 일단은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먼저 유인력이라는 게 당기는 힘을 얘기합니다. 먼저 A도시가 얘를 당기는 힘 있죠?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기려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뉴턴의 중력 모형에 따라서 도시 인구에는 비례합니다. 5만에는 비례하죠? 맞죠? 이게 커지면 커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리에 무조건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거리가 커지면 얘는 더블로 감소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거리에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번에는 유인력. 자, B도시가 얘를 땅 이름 있죠? 땅 이름은요, 도시의 인구에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에 무조건 얘는 제곱이에요. 반비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계산하면 요거는 얼마 나오냐면 요거 2000 나올 겁니다. 맞나요? 요거는 얼마 나와요? 1000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A 도시로 갈 확률을 구해라. 자, 얘들이 여기로 갈 확률이 있죠?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단기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거 더하기 이거면 얼마요? 3000이죠? 3000분의 2000이 차지한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도시로 갈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얘랑 얘랑 합치면 얼마라고요? 3000분의 1000이 차지한 비율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요, 3분의 2고, 계산하면. 요건 얼마라고요? 3분의 1 아닙니까?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3분의 2니까 2만 명 가겠죠? 3분의 1이니까 얼마 가요? 10,000명 가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으면요, 내년에 또 하게 됩니다, 이거. 언제 또 한다고요? 내년에 또 하니까. 이거 지워되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자, 머릿속에 연상이 되면서 5만을 5의 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5만을 뭐의 제곱으로 나누라고요? 5의 제곱 나누면 20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10만은 10의 제곱 나오면 1000 나옵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3000분의 2000은 이쪽. 3000의 1000은 이쪽이죠? 곧바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70번 볼게요.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요거는 18회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그렇지만, 자, 요게 그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이것들이 우리 시험보다 우리는 부동산 학과 아닙니까? 이게 주력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감정평가가 주력인데 이것들이 자꾸 어려운 문제를 자꾸 내니까 이 출제위원들이 열이 받아 안 받아요? 다시 할게요. 감정평가사 시험은 지금 5번밖에 안 봤는데 이런 건 막 2-3번씩 계속 물어봅니다. 이것들이 건방지게. 우리는 거의 30년이나 된 전통적인 시험 아닙니까? 걔네들은 불과 5년밖에 이제 부동산 원론이 도입된 게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꾸 내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풀 줄 한번 그래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거 점포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생각하라고요? 점포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자, 70번 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B가 있습니다. A의 면적은 점포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A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죠? 요건 얼마라고요?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B의 면적은요, 9000제곱미터네요. 얼마라고요? 9000제곱미터. 이렇게. 맞죠? 아이고. 맞잖아요. B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르면 쇼핑센터의 상권의 경계가 되는 경계가 되는 지점이 A로부터 2km라면, 여기가 몇 킬로미터라고요? 2km라고 답이 나왔네요. 이렇게. 2km죠? 자, 그러면 A, B 사이의 전체 거리는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약간 응용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TAB라고 할게요.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자, 요걸 TA라고 할게요. 요 면적을 뭐라고요? TA는요, 이렇게 이게 1 플러스 루트가 나옵니다. 루트가 나오니까 반가워요. 재수없어요? 어쨌거나 재수없는데, 얘는요, A의 면적분의 B의 면적 해주면 돼요. A의 인구옥은 B의 인구 있죠? 그러니까 1000분의 9000이죠? 그러니까 1000분의 9000 해주면 돼요. 요것분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있죠? TAB 해주면 돼요. 알겠죠? 여기가 바로 TA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얘는 요거는 구해졌어, 안 구했어요? 요거 2km 정해졌잖아요. 요걸 주어지면서 요걸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요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요렇게까지 써놓긴 했는데, 요 루트를 없애야 됩니다. 루트 뭐라고요? 없애야 되는데, 자, 요거는 1000분의 9000이면 루트 9죠? 요거를,
자, 이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바로 계산합니다. 근데 그냥 이런 경우는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곱의 형태로 바꾸세요. 뭐라고요? 3의 제곱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요, 얘랑 얘랑 없어져요. 그럼 얼마 남아요? 3만 남는 겁니다. 뭐라고요? 3만. 아, 제곱의 형태로 바꾸면 그러면 여기 얼마라고요? 3이 됩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3. 그러면 요거 더하면 4죠? 4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 그러니까 4 곱하기 3, 2 하면 얼마예요? 8km입니다. 몇 킬로미터라고요? 8km. 이렇게 해서, 자, 할 수 있겠나요? 원래 할 수 있나 보네요. 자, 공식을 한번, 자, 시간 나시면 암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난 도저히 풀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혹시 나온다면 한번 풀어보겠다 하신 분은 암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요, 제끼세요. 자, 우리 시험은요, 누가 잘 제끼냐, 여기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자, 항상 제가 얘기하죠. 한 30%는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가 잘 제끼냐. 그래서 쉬운 문제들을요, 누가 잘 안전하고 신속하게 빠르게 정확히 풀 수 있냐 했죠. 여기에 따라 성패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 자꾸 적어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10년째 공부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를 정확히 푼 사람 있죠. 빨리 풀고 이런 사람이 금방 합격합니다. 제 소리가 말 같지 않나요? 약간 말 같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자, 72번 보겠습니다. 72번. 자, 다음 자료를 보고서 허프의 72번 찾으셨나요? 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해라. 자, 공간 마찰 개수는 얼마라고요? 2라고 주어져 있네요. 얘가 2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 지역의 총 인구 중에 50%만 할인 매장을 이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A 지역인데 총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죠? 3만 명 중에 몇 명이 할인점을 이용한다고요? 자, 50%만 이용하는 거니까 15,000명 이용하겠죠? 맞아, 안 맞아요? 15,000명 이용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15,000명. 이렇게. 맞죠?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여기는 기존 매장이 있고 신규 매장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기존 매장. 요건 뭐라고요? 신규 매장. 이렇게. 자, 그거 한번 적어 볼게요. 뭐, 기존 매장은요, 32,000제곱미터네요. 맞죠? 32,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신규 매장은 얼마요? 36,000이죠? 맞아요? 36,000제곱미터. 에이, 제곱미터, 이렇게. 그리고 거리를 보니까 4km, 6km죠? 4km, 6km.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유인력. 당기는 힘을 얘기합니다. 기존 매장이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자, 뉴턴의 중력 모형에 따라서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인구에는 비례하듯이 뭐라고요?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레일리의 모델은 무조건 제곱해 줘야 돼요. 무조건 제곱. 얘는요, 마찰계수 2다 그러면 2제곱해야 돼요. 마찰계수 3이다 그러면 몇 제곱이라고요? 3제곱 해주면 돼요. 자, 유인력. 이번에는 신규 매장이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신규 매장은요,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맞죠? 여기까지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말이 없이 그냥 마찰계수 2다 그러면 둘 다 2라고 집어넣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따로따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따로따로 해야 돼요. 됐죠? 근데 얘는 자, 주어졌죠? 하나로만. 그럼 이걸 제곱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자, 요 계산하면 계산기 두드려야 됩니다. 요거는 2,000 나옵니다. 이거 얼마 나온다고요? 2,000. 얘는 얼마라고요? 1,000. 아까하고 똑같네요. 자, 그러면 얘가 기존 매장이 당기림이 한 2,000 된다면 신규 매장 당기림이 1,000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는 게 신규 매장으로 갈 이용객 수 있죠? 그럼 일단 신규 매장을 확률을 계산해야 됩니다. 얘랑 이랑 더하면 얼마라고요? 3,000 중에 1,000이죠? 3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이 중에 3분의 1이면 얼마요? 5,000명 가겠죠? 아, 3으로 쪼개면 될 거 아닙니까? 5,000명 가겠네요. 맞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면요, 내후년에 또 하게 됩니다. 언제 한다고요? 내년은 반드시 해야 되고, 내후년에 또 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요거의 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2,000 나오겠네요. 요거를 6의 제곱으로 나누면 1,000 나오죠?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3000분의 1000 하니까 3분의 1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이번에는 얘는 점포가 2개 이상의 경우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다시. 다시. 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점포가 이제 3개가 있다고 치자. 한 놈, 두 놈, 세 놈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자, 거기 읽어볼게요. 75번. D도시 인근에, 여기가 D도시입니다. D도시, D 어떤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도시 인근에 ABC 3개 쇼핑센터가 있답니다. A, B, C 쇼핑센터가 있는데, 허프의 상권 부속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각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는, 자, D도시 인구의 총 주민이 60만 명이죠? 여기 얼마라고요? 60만 명입니다. 이렇게 60만 명인데, 자, D도시의 그 현재 주민의 40%가 쇼핑센터를 이용한답니다. 이놈의 40%죠? 4624에서 24만 명이 이용한답니다. 요거는 계산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거 안 써도 되겠죠? 60만 중에 몇 명이 쇼핑센터 이용한다고요? 40%가 이용하죠? 60만 곱하기 0.4 해주면 돼요. 그럼 몇 만이라고요? 24만 명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요건 할 수 있겠죠? 굳이 여기다 안 써도 되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자, 그리고 공간 마찰 기수는 2입니다. 요거 그대로 2네요. 그리고 ABC 쇼핑센터 중 한 곳에만 쇼핑센터, 이 셋 중에서 한 곳에만 쇼핑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건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그건. 자, 이쪽으로 확률로 가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거 불필요한 얘기고. 어쨌거나 쇼핑센터 A의 면적은 얼마라고요? 4000제곱미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B의 면적은 얼마요? 10,000제곱미터입니다. 10,000제곱미터. 자, C의 면적은요? 자, 20,000제곱미터네요. 맞죠? 자, 그리고 거리를 보니까 10km입니다. 10km, 5km, 10km. 되셨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무조건 4,000을 10의 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그럼 40 나오겠네요. 얼마라고요? 40. 그 다음에 얘는요, 10,000을 5의 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400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400. 그럼 얘는요, 20,000을 10의 제곱으로 나누면 200 나옵니다. 그러면 저 합치면 얼마라고요? 640이죠? 그러면 640분의, 이거 노란색으로 칠게요. 요 24만 명 중에 24만 명 곱하기 640분의 40 있죠? 이거 곱해야 돼요. 24만 명 곱하기 640분의 40. 되셨죠? 다시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요 메달로 갈 확률은요. 다시 할게요. 이게 딱딱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 세 개 더하면 얼마라고요? 640 아닙니까? 640분의 40이 이쪽으로 갈 확률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640분의 얼마라고요? 400. 이쪽으로 갈 확률은 얼마라고요? 640분의 200. 여기다가 이제 각각 24만 원씩 곱하면 돼요. 일일이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습니까? 하나만 물어보면 되지. 이렇게. 자, 할 줄만 알으면 돼요. 다시 해요. 이런 거 나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풀으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그거 틀렸네 하는데 이런 거는 금방 풉니다. 할 줄만 알으면 금방 들어요. 그렇잖아요? 다음 주에 투자론을 거의 다 할 겁니다. 아니다. 정책론 다 하고 투자론도 일부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문제 하나 남았네요. 7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두 개 도시 상거래 흡입력은요, 두 도시의 인구에는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죠. 요거는요, 소매 인력 법칙을 얘기합니다. 레일리의 어떻다고요? 소매 인력 법칙. 자, 니은번 볼게요.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서 중천, 근중통 이런 식으로 변화나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동심원 이론을 얘기합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디귿번 볼게요.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교통망 나오면 일단은 선형 이론 좀 기억나셔야 돼요.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면서 교통 추계의 접근성이 직가에 영향을 주며 형성된다는 얘기죠. 요거는요, 선형 이론을 얘기합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 자, 도시 공간 구조는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지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여러 개라는 거 아닙니까? 다핵심 이론을 얘기합니다. 자, 다핵슈 하니까 누구라고요? 해리스하고 율만. 자, 동벌을 선호해서 최선을 어떻다고요? 다핵슈에서 이렇게 해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정책론은 한 2시간 만에 다 끝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투자론 쪽으로 집어넣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144페이지에 자, 오른쪽에 3번. 145페이지 3번이죠? 풀어보고 오세요. 한 장 넘기시면 5번. 한 장 넘기시면 맨 위에 대표 유형 있죠? 요거 하고 오른쪽에 9번. 오른쪽에 9번이죠?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11번, 13번. 11번 뭐라고요? 13번. 한 장 넘기시면 15번 오른쪽에 대표형 있죠? 요거 하고 한 장 넘겨보시면 19번, 21번. 원래 이거 미리 했나요? 지금 약간 기분이 상하려고 했네요. 자, 158페이지 볼게요. 25번이죠? 25번, 27번, 25, 27. 하나 넘겨보시면 29 오른쪽에 대표형 있죠? 하나 넘겨보시면 33, 35. 하나 넘겨보시면 36, 38. 36, 38. 하나 넘겨보시면 41, 43. 하나 넘기시면요. 45. 하나 넘기시면 47, 48. 47, 48. 하나 넘기시면요. 49하고요. 오른쪽에 대표 유형. 풀어보세요. 하나 넘기시면요. 52, 53. 52, 53. 하나 넘기시면요. 55, 57. 55, 57. 하나 넘기시면요. 59, 60. 59, 60. 자, 한 장 넘기시면 62, 63. 제가 풀지 않는 문제를 풀게 되면요. 3년 후에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공부하니까 내년하고 내후년도 공부한다는 얘기죠. 예, 진짜입니다. 풀지 마세요. 자, 62, 63. 한 장 넘기시면 65, 67. 65, 67. 한 장 넘기시면요. 68, 70. 68, 70. 한 장 넘기시면요. 대표 유형 있죠? 요거하고 오른쪽에 73. 한 장 넘기시면 74, 77. 한 장 넘기시면 78. 오른쪽에 투자론의 대표 유형 풀고 오시고 한 장 넘기시면 4번. 4번 풀으세요. 한 장 넘기시면요. 6번, 9번. 6번, 9번. 한 장 넘기시면요. 10번, 12번. 한 장 넘기시면 대표 유형 있죠? 요거 하고 하나 넘기시면요. 15번, 17번. 15번, 17번. 하나 넘기시면요. 19번, 21번. 자, 하나 넘기시면요. 23, 25. 23, 25. 하나 넘기시면요. 28 오른쪽에 대표형 있죠? 오른쪽에 대표형은 풀지 마시고 자, 여기 28번까지 있죠? 여기까지는 하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뭐 이 정도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 등장 인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갖고 이제 헷갈리는데, 그래도 동벌을 선호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이슈. 그죠? 그 세 사람은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좀 딱딱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